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열선 얘기를 하다가 열선의 원리까지 못 가고 열선의 소재 얘기만 하다 끝났었거든요. 오늘 그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기장판부터 버스 정류장의 의자 그리고 도로에 깔려있는 열선까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도 이제 따끈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벌써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2년에 네. 걸쳐서 열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우선은 자동차 쪽으로 갈까요? 네네. 자동차 이른바 그 엉덩이 열선이 생긴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손따도 있죠, 손따. 그죠? 네. 핸들에도 열선이 깔려 있고. 운전대. 이게 혹시 자동차 뭐 배터리라든지 방전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연관 없습니까? 연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그 힘, 엔진이 돌리는 힘을 발전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로 열선을 뜨겁게 해가지고 손따, 엉덩이를 따뜻하게 하고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남는 전기는 이제 또 배터리에 자동차 배터리에 저장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연결 관계는 있는데요. 네. 손따 정도 하는 거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출력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전기는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엉따 같은 경우에 한 몇 년 전에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온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열선 이런 엉따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자동차 구입할 때 옵션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한국 같은 데서는 필수 옵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걸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더군다나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자동차 회사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옵션으로 귀찮게 어떤 차는 넣고 어떤 차는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차에다가 엉따 기능을 그냥 다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추가 요금을 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거를 쓸 수 있게 막아놓은 것만 이렇게 좀 풀어주자. 그래서 이걸 뭐 구독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엉따를 구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얼마 월에 얼마를 내면 그 기간 동안에만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원래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그거를 꺼줘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일부 그 외제차 브랜드가 잠깐 검토를 했었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가 부인했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계가 이미 다 장치가 돼 있는데 그쵸.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못 쓰게 막고 있다가 돈 내면 풀어준다는 게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된 것인데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이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컴퓨터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뭐 추가로 돈을 내면 뭐 게임을 더 할 수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게임을 더 할 수 있는 내용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돼 있는데 돈을 내면 그걸 할 권리를 이제 주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소프트웨어 업계는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논리가 자동차 쪽으로 넘어오니까 소비자들이 적응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도 한 발 물러서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좀 문화가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 사례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동차 열선 관련해서 좀 기술적으로 또 좀 재밌는 거는 그 엉따 손따보다도 이 자동차에 그 유리에 깔려 있는 열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성에가 끼거나 눈이 내려오거나 하면 이거를 빨리 녹여줘야지 잘 보일 거 아닙니까? 특히 뒷유리 사이드 미러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유리를 어떻게 뜨겁게 해가지고 그런 걸 잘 녹일 거냐라고 해서 그쪽에도 이제 열선이 이제 깔려 있는데 이거를 뭐 열선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금속 계통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로 이제 은 같은 물질을 이용합니다. 은이요? 네, 은. 그래서 은을 살짝 발라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은을 살짝 발라가지고 은만 딱 바르는 건 아니고요. 은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조합을 해가지고 바르면 은이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유리에다가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나도록 해가지고 녹이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흔히 속된 말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가 굉장히 뭐 좋고 굉장히 뭔가를 잘 보호하려고 할 때 야 너는 뭐 거기에 금칠했냐? 뭐는 금칠 했냐? 뭐 이런 말 쓰는데 자동차 유리에는 금칠은 아니지만 은칠 정도는 돼 있는 게 이미 꽤 있다라는 거죠. 이 열선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를 더 개량해가지고 은보다 더 싼 구리로 요거를 하면 더 값싸고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뒷유리 말고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열선 같은 거를 무턱대고 많이 깔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앞유리 같은 경우에 이거 열선을 어떻게 잘 묻느냐, 열을 내는 이거를 어떻게 잘 붙이느냐 이게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투명 금속 코팅 발열 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인디움 같은 새로운 물질을 이용해서 더 좋은
좋은 뭐 이렇게 열을 낼 수 있는 유리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유리 자체는 이 열선을 이용해서 열을 내서 성에나 눈을 녹이는 방식도 좀 다르게 좀 특수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옆쪽에만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녹이는 뭐 이런 방식도 사용을 하고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도전 과제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앞으로 뭐 기후 변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라고는 하면 열선의 성능도 더 강화되어야 할 텐데 유리 같은 경우에 열을 갑자기 훅 많이 줘버리면 잘못하면 유리가 깨질 위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열선을 깔아가지고 열을 많이 줄 때 유리가 또 잘 버티게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선을 강화하면서 유리를 또 어떻게 잘 만들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거의 기술 사업으로서 이 자동차 유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조명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동차에 들어간 유리 잘 만드는 공장이 과거에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있는 공장에서 이거 많이 만들었는데 근래에 한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페인트 회사로 유명한 기업 그룹에서 네. 요거 흡수 합병을 하면서 이런 유리 만드는 공장으로서는 굉장히 대형 생산 거점을 우리나라에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유리 공장들이 뭐 세종시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뭐 여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유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연간 130만 톤 정도를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세계 최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 정도면 하루에 여주 공장 한 군데에서만 생산하는 유리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을 한 4번 정도 다 유리로 휘감고도 남는 양을 매일 찍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리를 많이 만들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뛰어난 유리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에 약간 뭔가 글라스 시티, 유리의 도시 뭐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곳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 열선을 잘 견디는 유리 말고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앞유리에 요즘에 뭐 워낙 IT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앞유리에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그냥 따로 화면 없이 앞유리에다가 띄워준다. 뭐 이쪽으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런 거를 내비게이션 화면이 아니라 그냥 유리판에 바로 띄워주는 거. 뭐 혹은 뭐 자동차 이렇게 썬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늘지게 그렇게 칠을 안 해도 유리가 자동으로 날씨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자동으로 변해가지고 그늘처럼 변해주는 뭐 이런 거를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자.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속속 잘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 유리 업체에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 수출 사업으로도 유리가 상당히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유리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세상이 또 머지않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은 공수처가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최근접했고 또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고요. 다만 경호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라는 또 입장해서 관저 안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대치를 하고 있다. 실내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도로로 가볼까요? 도로? 네. 앞에서도 그 유리, 자동차, 뭐 사이드미러, 뒷유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도로에 최근에 폭설 왔을 때 어떤 도로에는 아스팔트 속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이 싹 녹아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게 네네.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도로 밑에다 이제 열선을 까는데요. 보통 깊이는 5cm에서 15cm 정도, 그 정도 땅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팔트 이거 파헤치고 그 밑에다 이제 열선을 이렇게 까는 방식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게 너무 얕게 묻어버리면 손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열선이 끊어지거나 그렇죠. 뭐 부서지면 이게 뭐 잘못하면 그 열선 때문에 뭐 감전사고나 이런 것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얕게 묻으면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깊게 묻으면 이게 열기가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녹지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얕으면 5cm, 깊으면 한 15cm 사이에 일정한 깊이로 요거를 매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매립하는데 비용도 좀 듭니다. 보통 한 100m에 한 1억 원 정도 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차선이 넓으면 도로 폭이 넓으면 돈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왕복 도로를 다 깔려고 했더니 뭐 100m에 한 2억 원 정도 들었다. 뭐 이런 곳도 있을 정도로 사실 비용은 좀 드는 편입니다. 근데 뭐 도로 공사할 때 드는 전체 금액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또 투자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요거 작동하는 거는 이거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담당 공무원이 눈 오면 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담당 공무원분이 밤에 눈 올 때 이럴 때는 밤새도록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온도하고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영상 3도 이하로 내려가고 습도가 한 50% 이상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형태로 대부분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서도 고장이 안 나고 항상 믿을만하게 잘 작동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만들 때 이 도로 열선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비탈진 곳에서는 이 길이 얼어붙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서 이게 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가지고 재작년에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으로 따지면 한 5km에 달하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구도 한 2개 구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통계를 내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에 제일 많이 설치가 돼 있냐면 이게 아무래도 비탈이 많은 동네에 이걸 설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강남구하고 동작구에 강남구, 동작구 이런 데 보시면 큰 길인데도 은근히 오르막 내리막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위주로 많이 설치가 돼가지고 강남구에도 5,000m 이상, 동작구에도 동작구 내에 5,000m 이상 이 열선 설치 구간이 있고요. 5,000m 이상?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100m에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00m면 한 50억 원치 깔았다라는 거죠. 전기 요금도 이거 가동하면 한 100m에 월 겨울철 한 개월에 한 3,400만 원 들거든요. 전기 요금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역시 뭐 언덕 많은 성북구, 성동구 이런 데 좀 많이 설치돼 있는 편이고요. 2023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반대로 말하면 평지에는 이게 좀 덜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지가 많은 동네인 양천구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의도 있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평지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데는 이 열선이 설치된 구간이 거의 전혀 없겠네. 없다라고 합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정말 신기해하는 것. 버스 정류장에 있는 엉따. 네네. 버스 정류장 의자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효령 님이 버스 정류장에도 엉따 의자가 있어서 좋아요. 누가 발명한 건지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방금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이대호 선생님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둘 다 딱 연결돼 있는 질문인데요. 예. 이거를 도대체 누가 개발했느냐라는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거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이 질문이 그쵸. 사실은 좀 밀접하게 다 있습니다. 이거 뭐 한 사람이 이거를 전국에 다 개발해가지고 납품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이거 개발해가지고 많이 판매하신 분으로 남형도 기자님이란 분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좀 상세하게 기사를 실어놓은 그 업체 대표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 이거 예상하기 힘듭니다. 원래 이 엉따 의자, 버스 정류장 엉따 의자 이거 초창기에 보급할 때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원래 뭐 하셨던 분이냐. 원래 이분이 무슨 뭐 이런 전기장판 이런 거 만드시던 분이셨을까요? 이분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 이분이 광고판 설치하던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광고판 설치를 하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광고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광고판들 보면 요즘에는 눈에 잘 보이라고 거기 뒤에 무슨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밤에 빛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슨 뭐 빛나는 뭐 그런 뭐 간판 같은 거 이런 걸 붙여놓는 경우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옥외 광고물 설치하시던 분이 바깥에다가 드러나는 이런 야외에 뭔가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이분이 마침 사업이 되게 어려울 때 도대체 뭐에 진출을 해보면 내가 이거 장사를 더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최초에 사업하신 건 꽤 오래됐어요. 2008년에서 2009년 요 사이 무렵에 그때 넘어가는 그 겨울 무렵에 이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의자를 따뜻하게 해놓은 것도 이 광고판에 전기 끌어오는 방식으로 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광고물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자 엉덩이를 따뜻하게 하는 걸로 연결해가지고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다니다가 하나 두 개 이제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이것도 순식간에 늘어난 것 같지만 이렇게 처음 도입된 초창기에 도입된 후로부터는 많이 도입되기까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 세월이 걸려가지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많이 설치되는 거는 2018년, 2019년 요 무렵부터 많이 설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게 퍼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끝에
2019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은 서울시대의 웬만한 버스 정류장에는 거의 뭐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요게 좀 요즘에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이 버스 정류장 의자의 엉따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자세히 보시면 버스 정류장 엉따 같은 경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 열선 같은 게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잘 보이지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우리 하다못해 집에 있는 전기장판도 이렇게 열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버스의 이 엉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잘 안 보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버스 엉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금속선 말고 최근에는 탄소를 소재로 해가지고 따끈하게 하는 걸 많이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버스 정류장 의자 엉따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재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일 뭐 좀 멋있게 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탄소 나노 튜브 같은 좀 특수 소재를 이 유리판 같은데 밑에다가 발라가지고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한 100만 분의 1mm 크기로 흑연을 아주 가늘게 뽑아낸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수치로 된 빨대 같은 걸 만든 거를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20년 전에 저도 이거 대학원 다닐 때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구도 조금 했던 적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전기적으로 특성이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화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20년 흐르고 보니까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용도 중에 하나가 엉따 버스 정류장에서 엉덩이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용도에 한때는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한 특수 소재라고 하던 탄소 나노튜브라는 것도 쓰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야, 거기에 또 흑연 탄소 나노튜브가 쓰인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그 저희가 지난주에 청취자분들 질문 올려주신 거 좀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이재영님을 비롯해서 전기장판 같은 열선 사용하면 전자파 위험은 없나요? 이런 네. 질문 많더라고요. 전자파가 나옵니다. 예, 전자파가 사실은 전자파가 되게 아무데서나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전자파라는 게 전자파라고 말하면 왠지 좀 약간은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자파가 사실은 전자기파하고 같은 뜻인데 전자기파가 뭐를 어렵게 말해서 전자기파라고 하냐면 빛이라는 말을 어렵게 말해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보통 눈에 보이는 밝은 빛을 빛이라고 하는 용도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빛 중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이 감지를 못하는 빛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X선이라든가 뭐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의 눈이 감지를 못하지만 여전히 빛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못 느끼는 빛까지 모든 빛을 다 통틀어서 전자기파라는 말을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거를 업계에서 보통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말할 때 전자파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자파를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이 받는 그 원천은 사실 햇빛을 쐬는 게 전자파를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냥 야외에서 햇빛 쬐는 게. 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파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또 이제 마음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사람이 기왕이면 먹는 것도 뭐 보약이 될 만한 거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건강에 주의를 한다는데 몸에 닿는 이런 기기면 기왕이면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전자파는 좀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전자파가 최대한 적은 제품을 뭐 쓴다라는 것도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는 그런 전자제품 중에 이 정도는 전자파가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약할 것 같습니다라는 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업계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 전자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거 뭐 기준치보다 한참 낮더라. 문제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그런 시험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EMF 인증이라는 걸 찍어줍니다. 네. EMF 인증이라는 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뭐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전자기장 환경 인증이라는 걸 붙여주는데요. 그래서 EMF 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 기관에서 기관에서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전자파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전기장판 제휴하는 업체에서 우리는 EMF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전자파에 관해서는 적어도 한 번의 이런 검사는 거쳐가지고 기준치 아래임을 최소한도로는 좀 확인을 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자파가 나와서 문제다가 아니라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이게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 기준. 근데 아까 그 탄소 소재가 이 열선에도 쓰인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탄소 매트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네. 탄소 매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전자기파를 더 줄여주고 뭔가 좋은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탄소 매트가 이 전기장판 부류의 제품 중에서 좀 네.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많이 좀 신제품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서 탄소 매트가 전자파가 정말 적습니다라고 예. 광고를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뜻에서 광고를 하는 거냐면 탄소 매트 이 재질은 재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파를 막는 그런 작업을 하기가 좀 쉬운 면이 약간 더 있어요. 그래서 원리상으로 조금 유리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 아무 노력을 안 하면 뭐 전자파 탄소 매트가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든 전기 장판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리상으로 탄소 매트가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분야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딴 나라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고민할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좀 중시하니까 뭐 이것도 뭐 말이 되는 이야기긴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자파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이 전자기파, 전파 이런 것들은 전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뀔 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류 전압을 사용하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라디오 전파가 나가는 것도 이 방송국에서 교류 전압을 교류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자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빠르게 자꾸 바꿔가면서 전기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이걸 자꾸 바꿔가면서 전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이걸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류 전기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본 전기가 사실은 다 교류 전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이 전자파를 다 뿜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기본 원리인데 탄소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교류 전기를 최대한 안 쓰고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내부에서 가동을 하는 이 직류 탄소 매트라는 게 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전자제품 중에 보면 어댑터라는 걸 꽂아가지고 옛날식 좀 속어로 아답터라는 걸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동그란 구멍에다 이렇게 추가로 꽂아가지고 전자제품을 연결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뭐 DC 6V, DC 12V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 DC라는 말이 직류를 사용하는 거를 바꿔가지고 제품에 꽂아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탄소 매트 중에는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장판이 자체의 어떤 특징보다도 사용하는 전기를 교류를 집에서 받아가지고 직류로 바꾼 다음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조금이라도 더 이론상 낮아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리상 말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전자파를 덜 배출하는 제품이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는 좀 이해는 해줄 수 있겠죠. 전기장판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그냥 전기장판이 아니라 요즘에는 온수 매트들 많이 쓰세요. 아, 그렇죠. 그 보면은 그 중간에서 물을 순환시켜 주는 것도 네네. 있고 이거 뭐 보일러 비슷한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온수 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전자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인기를 얻게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탄소 매트든 아니면 과거에 뭐 그런 일반적인 열선을 쓰는 전기 장판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전기가 흐르는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열을 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등을 대고 이제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사람 몸에 가까운 데서 전자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싫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수 난방이라는 것 자체를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식 아파트식 온돌방에서는 물을 데펴 가지고 그렇죠. 물을 뜨거운 물이 바닥에 있는 온수 배관을 흐르게 하면 그 위에 방바닥 전체가 뜨끈해지면서 앉아 있는 사람도 옛날 온돌방처럼 따뜻하다라는 원리로 아파트 생활을 한국 사람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전기장판에 옮겨와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는 물만 뜨겁게 만들고 그 물을 배관을 따라서 이렇게 장판 안을 돌게 하면 아파트 온도를 그 원리하고 똑같이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개발되어 가지고 팔리고 있는 게 이제 온수 매트라는 제품이죠.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그 원리에 따라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온수 배관이 뭐 꺾인 데서 물이 샌다라든가 뭐 그런 단점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파고 들어가면 좀 재밌는 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집들은 아파트는 뭐 당연하거니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의 난방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거를
다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바닥 밑에 온수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바닥이 뜨끈해지는 거. 네. 그거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요즘에는 온돌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 그래서 무슨 펜션 같은 데 갔을 때 온돌식 난방하는 방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온돌방. 그런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나라의 옛날에 온돌이라는 거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면 그 불을 지핀 그 연기가 그대로 구들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돌을 바로 데피는 거였잖아요. 열기 그대로. 그렇죠. 그 뜨거운 연기하고 그 불 열기가 그대로 이제 구들장으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아파트에 그런 구들장을 설치하기는 큰일 나죠. 너무 어렵거든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못 들어왔던 이유기도 한데요. 한국 사람들이면 온돌방에서 좀 등을 지져야지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온수 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거의 온도를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한국 문화에 접목되면서 정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라고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온수 파이프를 이용해서 온수 배관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발명한 발명품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거 초창기에 개발한 사람으로 많이 언급한 인물이 네. 아서 헨리 바커라고 하는 이 영국 발명가인데요. 이 영국 발명가 이분이 영국의 리버풀에 있는 성당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 온수 배관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라 가지고 바닥을 뜨끈하게 해서 엉덩이를 지신다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온수 배관을 벽면으로 두를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벽난로 쬐는 문화 이런 게 유럽에는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이 갔나 봐요. 그래서 성당 벽면에다가 온수 배관을 이렇게 돌게 해가지고 그 뜨끈한 열기로 성당을 따뜻하게 하자 이런 거 초창기에 개발해가지고 많이 이 자기 발명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셨던 분이 아서 헨리 바커라는 분 계시고요. 약간 그 라지에이터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벽면 자체를 이제 난방하는 방식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에 가깝죠. 그분하고 같이 우리나라 지금 현대식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난방 방식하고 가까운 거를 전파한 인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이게 뉴욕에 가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유명한 미술관 있죠. 특이하게 생긴 미술관. 그 건축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의 난방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집 여러 곳에 설치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온돌 연구하신 학자분들이 어떤 거를 재밌게 짓고 있냐면 네. 이분이 왜 이런 식의 난방을 설치를 미국에서 많이 도입을 한 거냐. 영국의 이 바커가 설치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냐. 그것보다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1914년에 도쿄 제국 호텔이라는 일본의 호텔을 건축하는 그런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일본에 왔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일본에서 오쿠라 남작이라는 일본의 귀족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갔는데 오쿠라 남작이라는 사람의 그 큰 집에 네. 어떤 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말로 코리안 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1914년에요? 1914년 일본을 방문했다가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리안 룸. 조선인식 방, 한국식 방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이건 너무 따뜻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뭐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이분이 일본에 갔다가 한국식 온도를 경험한 다음에 바닥을 뜨끈하게 만들어서 지지는 게 되게 겨울철에는 효율이 좋은 난방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미국에서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인 온수 배관을 넣어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집에 깔리게 된 그 방법을 유행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만약에 그 온돌 문화에 익숙해지면 실내에서 신발 신는 문화도 확실히 바뀔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다 나무 바닥이고 그렇죠. 마루 바닥이고 이런데 네. 그래서 더 많이 건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로를 피우는 그런 문화다 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 온돌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 경험을 해보신 이 외국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가끔 있다 그러시죠. 우리나라 보일러 업체들이 그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합니다. 네. 참고로 추가로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온수 배관을 이 바닥에 잘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수 이 배관 이거를 뭘로 만들까요? 온수 배관을 도대체 옛날에는 재질. 네. 네.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진짜 옛날에는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걸로 작업을 하면서 그냥 물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뜨거운 물을 돌게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은 금속 파이프를 많이 썼어요. 뭐 지금도 꽤 쓰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금속 파이프를 많이 썼습니다. 금속 파이프가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물체가 들어가면 열을 잘 발산하지 않습니까? 네. 금속이 뜨거워지면 딱 만져보면 이렇게 뜨겁게 되기 좋잖아요. 바로. 그래서 금속 파이프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쇠 파이프를 철 파이프를 쓰면 당연히 안에 물을 많이 돌리면 금방 녹슬 거고요. 녹슬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 파이프를 한때 많이 쓰다가 한때는 동 파이프도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싸겠네요. 네, 구리를 이용한 동 파이프도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리 동은 훨씬 덜 녹으니까요. 예. 근데 그러다가 요즘은 옛날보다는 이런 스테인리스 강 파이프나 동 파이프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게 이거를 처음에 설치해서 쓸 때는 좋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과거보다는 인기가 좀 줄었냐면 일단은 이 설치를 하려면 이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곡선을 만들면서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놓기가 약간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금속은 튼튼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건 뭐 흔히 이제 학교 과학 시간에는 뭐 여름철에 철도가 열을 받으면 불어난다 뭐 이런 걸로 많이 배우는데 그쵸. 금속은 열을 받으면 부피가 조금 불어나는 성질이거든요. 추우면 좀 오그라들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이 의음매를 맞춰서 바닥에다가 묻어놓은 이 온수 배관이 겨울철에 이 온수 틀 때 뜨거운 물이 들어갈 때는 늘어났다가 그러다가 집을 비워둬서 빈 방이 되면 갑자기 차가워서 오그라들었다가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안에서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가운데 잘못해가지고 이 콘크리트에 좀 금이 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음매를 만들어 놓은 게 좀 어긋난다거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물이 샌다 이런 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되게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막 이것도 잘 관리하면 그런 문제 별로 안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한창 인기가 많이 있을 때보다는 요즘은 인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를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요거 최근에 이런 본인 집 시공하신 이런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약간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무슨 가느다란 관 같은 걸 많이 묻죠. 호스 같은 거. 네, 그걸 많이 묻죠. 그래서 요즘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많이 하는데요. 플라스틱 중에서 이제 제일 싸고 튼튼한 PVC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데나 집 지을 때는 일반 PVC보다 더 좀 강하고 좋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플라스틱 시간에 할 때 플라스틱 중에서도 제일 흔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폴리에틸렌이라는 네. PE라는 재질인데 이 PE 계통의 재질을 더욱 개량을 해가지고 열에도 잘 견디고 잘 구부러지고 시공하기 좋고 값도 싸고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묻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면 플라스틱은 안 썩어서 문제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강도가 높게 아무리 물이 많이 들어와도 안 훼손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절대 안 썩는 재질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때 플라스틱을 쓰면 딱 좋은 거죠. 흔히 요거를 업계에서는 무슨 엑셀 파이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거 약간 뭐 좀 뜬금없는 이상한 말인데요. 이게 이 제품 만들어 가지고 좋은 플라스틱 관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킨 회사가 이런 거 우리나라 온돌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 플라스틱 회사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팔았으면 참 좋을 텐데 요거 초창기에 잘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회사가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회사에 팔았던 제품명이 막 약간 이상하게 와전되고 이래 가지고 요즘 업계에서 엑셀 파이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게 고유명사였던 거예요. 예, 고유명사 좀 발음이 좀 약간 이상하게 표현이 조금 바뀐 건데요. 엑셀 파이프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뭐 숫자 계산하는 그런 파이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제품명이 좀 변형돼 가지고 온돌 시공용으로 쓰는 온수 파이프를 엑셀 파이프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이라는 게 막 우리가 낭비하고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뭔가 악의 물질처럼 요즘 좀 뭐랄까요 누명을 쓰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요런 꼭 써야 될 용도에 그렇죠. 잘 사용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싼 값으로 더 오래가고 튼튼한 집을 지어서 우리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는 한반도와 한국 아파트의 온돌에도 이 플라스틱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용도로 플라스틱을 아껴서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운 거죠. 고마운 플라스틱, 고마운 그렇습니다. PVC라는 거고 그 또 하나가 히트펌프라는 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히트펌프 만들어서 뭐 수출도 하고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일러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장 뭐 근원적인 이게 히트펌프가 요즘 많이 팔리는 이유라는 걸로 소개를 드리면 네. 히트펌프는 전기로 돌리는 거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보일러를 돌린다라고 하면 보일러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스. 질문하죠. 가스 보일러냐 기름 보일러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방을 하는 거는 연료를 태운다라는 게 너무나 기본이었고 이것만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기후변화 문제가 워낙에 심각해지다 보니까 석유나 가스를 태우면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스나 기름을 쓰지 않고 난방을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난방을 한다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난방을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난방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 난방 방식이 뭐 인원이 됐었는데요. 네. 전기 장판 방식으로 하면 효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넓은 면적을 뜨겁게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연구되어 있는 대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것이 히트펌프라는 장치입니다. 히트펌프라는 장치는 그래서 물을 끓이거나 이 정도의 그런 고온을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뜨끈뜨끈하게 데피고 이런 장치는 아니고요. 히트펌프의 기본적인 연력학적인 원리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여름철에 저는 실제로 이 말씀하신 분도 만나보신 적 있는데 여름철에 에어컨 세게 돌릴 때 네. 실외기 옆에 지나가 보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어떤 분이 같이 지나가다가 이 뜨거운 열기를 모아놨다가 겨울철에 난방할 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히트펌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연력학적인 원리입니다. 히트펌프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구성이 이 에어컨을 뒤집어 가지고 에어컨에 냉기 나오는 부분을 실외기 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우리가 실외기라고 느끼는 부분, 열풍 나오는 부분을 실내 쪽으로 배치를 하면 뜨끈한 바람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이제 돌리는 게 히트펌프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에어컨처럼 생긴 이 장치 히트펌프가 잘 돌면 잘 돌수록 이게 이제 난방이 잘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집의 넓은 면적을 난방을 하는데 제일 유리하다라고 해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논리로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게 에어컨이 잘 돌아야지 이 열풍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이 돌 수가 없을 정도로 주변이 너무 춥다. 예를 들어서 뭐 영하 20도다라고 하면 이 에어컨 부분 자체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열풍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이 좋게 뜨끈하게 난방을 하기가 유리하지만 너무 추운 혹한이 닥치면 이게 가동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는 이게 인기가 좀 없었던 편이긴 한데 그 정도의 혹한 날씨가 좀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인기가 좀 많은 편이고 특히 근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나면서 가스값이 너무 오른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스 잠글까 봐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함부로 못 해주는 게 너무나 지금 속 터진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로 난방하는 걸 많이 확산을 하자라고 해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한때 이거를 되게 정책적으로 많이 보급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뭐 35만 대를 보급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다시 또 뭐 러시아에서 가스를 좀 싼 값에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는 또 그 전보다는 또 인기가 좀 줄고 이래가지고 히트펌프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과거보다는 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영역이기는 한데 어떨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 전자제품 회사들이 에어컨 잘 만드는 회사들이 그쵸. 많이 있었고 한때 과거에 에어컨 정말 많이 팔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히트펌프 시장이 열리면 비슷한 기술이니까 히트펌프를 많이 팔아가지고 선진국 시장에서 한번 좀 흥해볼까 뭐 이런 시도도 우리나라 전자제품 업계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죠. 에어컨도 전기로 돌리듯이 히트펌프도 전기로 돌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친환경 에너지랑 같이 어우러지게 해놓으면 히트펌프도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요도 그리고 또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박미영님이 도대체 이런 내용들은 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들어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열선에 대해서 1탄과 2탄 거의 2년에 걸쳐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